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에 달하면서 배럴당 $9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던 국제 유가가 예상 밖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ETF와 ETN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려아연 1분기 실적이 증권가 컨센서스에 부합한 가운데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성수기 효과로 판매량도 점차 증가할 분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확대에 힘입어 한 달 만에 2,700대로 올라섰습니다.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화까지 더해진다면 외인들의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PBR 관련주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향방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다우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해 최장 기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금리와 실적 두 가지 모멘텀 속에 엇갈린 전망들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시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 마감하긴 했습니다. 다우 S&P 500 오르고 나스닥 하락 마감했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기대감 유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연준 내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카시칼리 총재가 금리 인상 배제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나오긴 하는데 투표권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준 인사는 19명이고 12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7명은 투표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들이죠. 그리고 연은 총재들 5명 중에서 뉴욕 연은 총재는 투표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4명들만 번갈아 가면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카시카리 총재가 우리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원래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총재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미 이런 발언을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총재 제가 방금 말했죠. 뉴욕 연은 총재인데 어제 나왔던 이슈입니다. 어제. 뉴욕 연은 총재인데 금리 인하 데이터를 좀 봐야겠지만 해야 된다. 언젠간 할 것이다라는 이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판단되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간의 사자 매수 속에서 장중에 상승했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건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제가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든지 횡보하든지 이탈하든지 저희가 3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그것인데 가령 중동 전쟁이 갑자기 확산이 된다. 최근에 이라크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한데 그건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 확산될지 안 될지를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니라 일단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간다.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또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니라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물가입니다. CPI, PPI가 곧 나옵니다. 곧 나오는데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다시 금리 인상 카드가 또 나올 겁니다. 누가? 연준의 매파적인 인사의 입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121선까지는 빠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내적인 변수 뭐가 있죠? 환율, 북한의 도발 등등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야
장중에 1,400원 저번에 찍었다가 지금 구두개 벽화로 인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과거에 IMF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1,400원 찍었으면은 어떡하지? 자금이 빠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뭐 강합니다. 외환 보유고도 좀 넉넉하고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단기간 이슈, 물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번에도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추세 라인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일단은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탈은 했습니다. 다만 이평선 수렴 구간, 즉 11선, 21선 요 중요한 라인들, 61선, 121선 이렇게 수렴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될 것 같다. 또 신규 매수를 검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시 전략 하나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죠. 1분기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였고요. 2분기 주도 섹터는 홀로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만, 20만 갈 확률 높기 때문에 보유 계속 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 PBR 관련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과 좀 반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너무나 좋다 할 때 사지 마시고요.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팔고 있다.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매수하셔가지고 뉴스가 나올 때 파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입만큼이나 물가 지표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위주로의 전략들 함께 매수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는 전력 서비스 섹터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요. 계속해서 강세 섹터로서 저희가 집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섹터별로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전력 설비, 전선 등등 여러 가지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매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하나 좀 말씀드리면 AI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전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G7이 석탄 발전을 없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없애면 어떻게 이 많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까요? 친환경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AI발 전력 위기 비상이 좀 걸렸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력 기기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모멘텀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AI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 원이나 투자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 투자한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픈AI 창업자가 친환경 쪽에 투자했다는 이슈, 태양광 쪽에 투자했다는 이슈 같이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로는 재룡전기, 뒤에 전기 붙은 것들 다 있습니다. 일봉 책도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자,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과 테마의 부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로운 테마가 없습니다. S급 테마가 없습니다. 자, 가령 S급 테마 하면 초전도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이 몰린다 하더라도 초전도체와 같은 S급 테마가 새롭게 부상한다면 이 수급이 다 빠질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데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수급이 빠질 겁니다.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개인 투자자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당연하죠. 그 S급 테마로 가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 S급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이 전력 설비 관련주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트렌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를 계속 봐도 된다. 신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 보시고 계속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이실 테니 자율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추세의 라인 살아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라인으로 잡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21선 가격적으로 봤을 때 6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6만 원 이하 매수 타점 잡으시고 8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일진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재롱전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재롱전기를 일단 우선 매매하는 게 합리적인 매매다. 그러나 재롱전기가 추후에 많이 오를 때 우리는 등락 상황에서 따라잡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진전기를 매수해 볼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입니다. 22,000원 이하가 됩니다. 근데 22,000원 이하면 눌림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짝짓기 매매 기법은 돌파 기법이죠. 그래서 23,000원 되겠네요. 23,000원 돌파하는 장대 항목 나올 때 매입가 대비해서 5% 잡고 매매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광명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380억 가벼운 종목입니다.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한 차례 또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앞에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집봉, 다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재롱전기, 일진전기 등등 여러 가지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광명전기만 지금 바닥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수해서 추후에 차익 실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장주에 비해 많이 안 올랐으니까 세력이 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매집봉이 있으니까 우리가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장대 항봉 이후에 지금 윗꼬리 시세 채운 다음에 이 중간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잖아요. 장대 항봉의 몸통 중간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3,000원 됩니다. 3,000원. 이 3,0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종가까지는 좀 보셔야겠죠. 종가상으로 딱 확인했는데 3,00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매수 타점 종가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즉 종가 대비해서 10%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다른 섹터에서 S급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력 설비 섹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매수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LB그룹주들 짚어볼 텐데요. 아랍에미리트가 국내 VC와 손을 잡고 조단위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UAE 대통령이 방한한다라는 이슈 속에서 저희가 한번 관련주들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LB그룹주들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나올까요? 네, LB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 관련 이슈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테마군이 형성된 건 아니고 그룹주 전체적으로 관련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다 보시면 되는데 우선 UAE가 한국 스타트업에 10억 달러 투자했다.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사를 만든다 뭐 이런 이슈가 단독 보도로 나왔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이 투자에 어떤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할까요? 지난해 중동에서 UAE에서 스타트업에 조단위 베팅을 하겠다. 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좀 보시면 되고 관련주로는 LB 인베스트먼트, LB 세미콘, LB 루셈 등등 있는데 LB 인베스트먼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좀 띄워놨습니다. 차트 보시기 전에 기업 분석, 호가창 띄워놨는데 요건 팁입니다. 팁인데 자, 보시면 유통 비율이 19.5%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가 변동폭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있으면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요거 일단 유통 비율로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 수가 있고 유통 주식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걸 봐야 됩니다. 드래그 해놨죠. 450만 주 정도가 풀려 있습니다. 시장에 450만 주 거래 가능하다 이겁니다. 물론 그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몇 바퀴 돌릴 수는 있겠는데 시중에 허락된 주식수가 453만 4,792주 정확히 말하면.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450만인데 호가에 지금 상한가에 걸려있는 물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상한가 따라잡기나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유통 주식수에 10% 걸려 있으면 무난한 정도입니다. 공식입니다, 그거는. 유통 주식수의 10% 정도 상한가 물량에 걸려 있으면 안전하게 봐도 되는 종목 혹은 내일 시가 매매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되곤 하는데 지금 보시면 280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약간 450만 정도 되죠. 절반 이상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잘하면 사지 못할 수 있어요.
점상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할 기회가 온다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 10% 이상 갭이 뜰 수 있어요. 그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분봉상 보면 20% 이상 갭 뜬 다음에 올랐다가 저가상으로 17% 가까이 눌리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3%에서 5% 정도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등락상으로는 17%니까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한가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재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상한가 따라잡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LB 인베스트먼트만 일단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LB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 안착한다면 그룹주들 중에서 부대장의 지위를 받고 있는 종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종목이냐? LB 세미콘, LB 루셈이 있는데 LB 루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B 루셈이 지금 오늘 보시면 이런 캔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캔들이 유성형 캔들인데 내일 LB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간다면 이 캔들 시가 메우면서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패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내일 MB 인베스트먼트가 점상 갈 것을 기대하고 예측하고 오늘 LB 루셈을 종가에 들어가는 기법 하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요거 하나가 있고 제일 안전한 것, 이 방금 말씀드린 종가 매매보다 더 안전한 부분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LB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 안착하는 것을 내일 확인하고 LB 루셈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LB 루셈이 당장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시초가 형성될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LB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 갈 때 LB 루셈을 들어가시면 되고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 매도 타점은 매입가 대비해서 5%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B 그룹주들 중에서는 LB 인베스트먼트를 주로 좀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 디테일하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운 섹터 짚어볼 텐데요. 조선과 해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운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해운 섹터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테마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선업계에 조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해운 관련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멘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리스크 아실 겁니다. 중동 전쟁 확산 이슈로 인해서 홍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 잔재가 좀 있는데 2분기 아시아, 유럽 20% 수송량 감소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글로벌 해운 운임이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류 증가 2,000선 눈앞에 두고 있는데 2,000선을 돌파하는 시기에 모멘텀 맞춰서 중소형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HMM인데 요거는 지금 이평선에 막혀 있어요. 61선, 121선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121선 기법 잘 아실 겁니다. 121선은 가격적으로 17,500원 되는데 17,500원을 돌파하는 장대양 음봉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된다. HMM은 하나 이렇게 좀 세워드리고요. 펜오션 보겠습니다. 펜오션은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장대양 음봉이 나왔네요.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 캔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늘 종가상으로 들어가서 짧게 5%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매집봉은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HMM이랑 비슷하게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121선 기법 이용하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2,000원이네요. 2,000원 돌파하는 장대 항목이 나올 때 들어가시고 매도 타점은 2,3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전략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리뷰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저희가 4월 19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좀 꾸준히 올라주는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강한 상승을 한 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에서야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고환율 관련주로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출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잘 아실 겁니다. 해외에서 너무나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꾸준히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뭐 눌리고 있는데 2%면 지금 고가 기준으로 18% 수익인데 충분히 우리가 수익 구간에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지금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장이 지금 자 보시면 2024년 8월입니다. 자 이때부터 조정은 물론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이때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전업 투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파시면 되고 혹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파시면 됩니다. 다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됩니다. 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대내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나오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고 나는 장기 투자자라서 신규 매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1선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30만 원 이하에서 다시 매도 타점 잡으시면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35만 원, 4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 실현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의 공략 종목은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그동안에는 장중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혹은 뭐 종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가져왔는데 지금은 장중에 공략이 안 됩니다. 상한가 안착한 종목인데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종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가져왔고요. 재료는 온센서 AI 구현을 위한 포토닉 칩렛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온디바이스 AI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이용한 포토닉 칩렛을 개발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61선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거래 대금이 안 터진 것은 그만큼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 물량을 안 받고 올렸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안 터진 것이고 지금 상한가도 제가 좋아하는 안 풀리는 상한가가 지속되고 있죠. 물론 종가상으로 풀릴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에 바로 들어가셔서 전고점 16,470원인데 더 갈 수 있어요.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칩렛 기술 속에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픽셀 플러스 내일 시가 공략 기법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12만 전자 가능성입니다. 5월부터 반도체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력인 D램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러시 가격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ARM 등으로 HBM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여러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삼성전자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5월부터 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전문가님? 반도체가 제목 그대로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향후 1년, 2년 정도 어떤 더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AI 기술이 이제 반도체에 이제 특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HBM이죠. HBM은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증착을 좀 시킨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수직 증착 기술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어떤 구조입니다. 물론 HBM을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비중 이 부분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반도체 경기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전체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느냐 하는 것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HBM이 굉장히 고단가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HBM 수요 또 성장률이 200%, 다시 말해서 3배 정도 되죠. 내년도 현재 3배 가까이는 안 되지만 2배 정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는 내년까지도 충분하게 어떤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차지하는 전체 D램 어떤 비중, 그러니까 부분에서 차지한 비중이 더 커야겠죠. 근데 이제 이 매출 비중을 따지고 보면은 작년에는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뜨거워도 그렇게 어떤 성장성이 이제 둔화됐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21%가 되고 내년에는 30%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죠. 그래서 비중은 적지만은 워낙 고단가이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를 끌어당기는 어떤 원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2년 전에 고가를 넘어섰던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질주를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2년 전에 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IT나 가전 종합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비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SK하이닉스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삼성전자도 HBM을 계속해서 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매우 좁히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제 반도체 경기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조업 경기 PMI의 글로벌 터닝 포인트와 함께 또 중국 경기와 함께 돌아서면은 최소한 3년 사이클의 절반에 좀 해당이 되는 1년 반 또는 2년까지 또 상승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전혀 다른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차트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월봉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월봉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SK하이닉스의 이제 고점 자 2000년 유동성 랠리가 왔던 시기의 고점을
이번에 넘어섰던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신고가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중장기적으로 장기 목표가입니다. 14만 원, 15만 원대가 되죠. 그래서 30만 원까지는 장기적으로 내년 목표가가 좀 되겠지만은 충분하게 좀 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좀 SK하이닉스보다 탄력이 약간 더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의 형태로 보면은 SK하이닉스하고 비교를 봤을 때는 9만전자, 이제 9만 6천 원이죠. 이 고점을 넘어가야 돼. 넘어서 10만 원에서 11만 원의 거래가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는 종합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하고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서 보면 5만 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더블이 되면 1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1.618 정도가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올라갈 어떤 상승의 폭은 12만 원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서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내년 목표가는 16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떤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또 약간 탄력적인 어떤 중소형주나 또 HBM에 좀 특화된 그런 종목,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저평가된 종목군들 한번 공략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단기간에 끝이 나는 게 아니냐. 1, 2년 이후로 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삼성전자나 HBM 쪽으로의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리노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한 번씩 좀 큰 파동을 보이면서 상승을 가져왔었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기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 설비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두 가지 일을 좀 하죠. 그러니까 이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가 웨이퍼상의 회로를 전체 완벽하게 그려내는 작업들이 이제 전공정이고 후공정은 웨이퍼를 이렇게 조각조각 절단이 돼서 칩 단위로 포장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단계마다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 웨이퍼 전체상의 회로를 그린 상태에서 이 프로브 카드라는 어떤 그 디스크판처럼 생긴 그런 부분의 어떤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후공정 단계 웨이퍼 단위로, 그러니까 칩 단위로, 다이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잘라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소켓 부분이 하는데 이 소켓 제조 두 가지를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켓 단위로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포고형, 또 하나는 러버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고형은 약간 아주 작은 볼펜 심지처럼 핀 타입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이제 핀 타입으로 하는 포고형을 거의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계속 물론 HBM은 아니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다양화될수록 이런 어떤 매출액이 끊임없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HBM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 전체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한 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오랜 동안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이 직전 고점 돌파하는데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슈팅. 어제 이제 슈팅이 좀 됐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숨고르기 됐는데 약간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견조한 움직임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한 4 정도 되다 보니까
탄력성은 떨어지지만은 이런 테스트용 프로브 핀과 테스트 소켓, 다양한 소켓들을 제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리노공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넓은 관점에서 HBM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모멘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인데요. 리노공업과 유사하게 한 번씩 좀 큰 상승을 보여왔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용 레이저를 좀 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예.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반도체 쪽에서 레이저 기술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전체 웨이퍼 단계에서 현재 어떻게 후공정으로 넘어가면은 칩 단위로 이렇게 절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때 레이저 커팅 방식이 도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뭐냐면은 HBM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이 전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비호홀,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하는 마치 그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가지 복층 구조의 엘리베이터처럼 비호홀을 뚫는데 이 뚫는 데 있어서 레이저 방식이 적용이 되고 아주 미세 천공이 좀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의 어떤 그 레이저 천공 가공 기술 이런 장비를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장비를 생산을 좀 하는데 원힐링 장비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열을 일시로 고온으로 했다가 열을 떨치는 과정에서 접합, 용접 이런 어떤 그 가공 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닐리 장비도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뭐 실크 스크린, 뭐 인쇄 방식,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인쇄 방식으로 어떻게 이 제품을 표기했는데 지금은 레이저 커팅이나 레이저 프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레이저 어떤 장비까지도 같이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4월달에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이 좀 일어난 어떤 그런 부분이죠. 오랫동안 행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4월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이제 성장성이 나타난다면은 순환매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오테크닉스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오테크닉스까지 순환매 관점에서 크게 올라줄 수 있는 반도체 두 종목 의견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섹터에 대한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자율주행
전기차에서 현재 2차 전지를 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 안에서도 센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이죠. 그런 센서인데 카메라 모듈 외에 다양한 센서가 있다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어제 이제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면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사람의 시각과 판단, 뭐 이런 과거의 운전 경험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율주행이 넘어오면서 컴퓨팅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식, 그러니까 인식 체계,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인식 체계는 모든 시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데이터 신호로 이제 바꾸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시각적인 데이터, 기계 부분들이 일반 카메라 모듈 외에 라이다, 레이더 등 초음파 등 다양한 적외선까지 다양한 방식의 센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의 어떤 부분들이 물론 그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지만 다른 업체들은 여러 가지 센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했던 내용 좀 약간 비슷하지만 테슬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은 카메라 외에 라이다, 레이더를 계속해서 채택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카메라 외에 라이다, 레이더를 복합적으로 해서 상황 인식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카메라만 주변에 딱 8대만 딱 설치합니다.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걸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입체화시키는 방식이 카메라 위주의 센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좀 될 수도 있죠.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상호 현재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단일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량이 훨씬 더 적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반면에 다른 방식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외에 라이다,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딥러닝 학습에서 차량 제어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것은 상황인식 카메라 모듈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율주행의 센서에 있어서는 카메라만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라이다 하면은 라이다만 모아서 처리를 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현재 데이터를 융복합으로 좀 시켜야겠죠. 이렇게 해서 통합 ECU 방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 방식, 그다음에 레이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겁니다. 라이다하고 레이더하고 어떤 차이점인지 뭐 그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좀 현재 이야기 쉽게 보자면은 현재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이 레이더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단점이 점으로 보인다는 어떤 단점들이 있죠. 입체적으로 구현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걸 깨트린 것이 스마트 레이더 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빛을 이용한 라이다가 있는데 이처럼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방식이 굉장히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단점들은 현재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이 빛이 이제 투과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들은 뭐냐면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걸 사람 같은 경우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 또는 초음파 방식 아주 근접거리는 초음파 방식 가지고 초정밀 그런 어떤 센서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성장성이 높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찍어서 물론 각 섹터마다 하나씩 다 다룰 수 있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다룰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라이다 센서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 다양한 센서 종류들을 들어봤고 그중에서도 가장 좀 유망한 라이다 방식에 대해서 오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한번 공략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 오늘 알아볼 종목은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라이다 방식을 좀 위주로 할 텐데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동훈 아나텍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다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본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본업은 스마트폰에 일단 적용이 되는 물론 이제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술이 있는데 오토포커싱, 그다음에 손떨림 방지, OIS, 그다음에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진동할 수 있는 햅틱 기술, 뭐 터프 시스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전장용 햅틱 기술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동훈 아나텍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비상장 기업 SOLab과 라이다용 에이직 반도체 칩 국산화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뭐 SOLab과 라이다용 칩,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개발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산화의 최초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주행용 라이다 영상들 완벽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훈 아나텍이 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 타액탕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 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버리고 또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본재료 가지고 한번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동훈 아나텍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크게 작년 6월달에 크게 올랐던 것은 타액으로 이용한 현재 당 측정 이 기계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인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면서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갈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 라이다용 에이직 반도체 국산화, 칩에 대한 국산화, 이에 대한 성장성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재료, 햅틱 기술, OIS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매출액들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걸 보고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우리가 좀 대비하는 전략들도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횡보 기간이 주가가 이렇게 현재 지수가 붙지만 하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했다는 것은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가능성이 많고 또 시총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 재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든지 하나의 재료만 걸려도 크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탑픽주는 동훈 아나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 재료를 가지고 있고 긴 시간 조정을 거쳐왔던 만큼 2차 상승 가능성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오후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전력, 뭐 전선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AI 쪽에 이제 파생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순환매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부분들이 한류 제품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넘어서 갈 수 있는 한류 또 브랜드 상품들, 뭐 식품이나 화장품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순환매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전선과 전력 설비, 화장품까지도 순환매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전력설비와 HB그룹, 해운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 전략은 전선과 전력설비, 화장품주 순환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픽셀플러스와 동훈 아나텍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저희 방송국을 사칭한 피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